농사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4,000평 정도 농사를 한 1,000평 정도 한 농사를 하고 있고 경민 원래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 앉아서 돼. 서울에 동성고등학교, 중학교 동성고등학교 나오고 해화동 노타리에 있어요. 그 위에 카톨릭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신부 되려고 들어갔다가 신부가 되고 신랑이 돼서 나왔어요. 신랑이 돼서. 신부 데리고 나가셨네. 하여튼 아니 근데 그 부인은 그러면 그 뭐라고 그래, 신부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수녀가 되려고 했는데 수능에 또? 성소 모임을 나가고 있었던 성당에 발칵 뒤집히는 그리고 이제 용주에는 92년도에 내려왔습니다. 다스하고 정문을 마주하고 있는 공장이 집에서 하던 공장인데 공장장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이제 형님한테 불려가지고 공장장 겸 관리이사로 내려와서 근무를 했었고 95년도에 아와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때만 해도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지금처럼 항암 치료도 없고 그랬던 시기였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진통제만 맞다고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임신을 하셨는데 임신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암인 줄 몰랐던 거예요. 비암이셨는데 다들 이렇게 입덧을 심하게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 암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너무 많이 퍼진 다음에 발견이 돼서 이 양반은 이제 화장을 해서 산에다가 뿌리면서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이렇게 허무한 걸 왜 사나, 산이고 뭔가 뭐 그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러다가 하여튼 그때 성당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열심히 하여튼 성당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신부님이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신학교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하여튼 뭐 신학을 배우면서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끝없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도판을 기웃거리면서 살았어요. 뭐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기공도 배우고 삼선도 회사 끝나면 그 조계정 앞에 제가불자들을 위한 참선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쭈구리가 있어서 한 3년 참선도 하고 뭐 TM 명상이며 뭐 단합선언이며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답을 좀 구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99년도에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만나게 돼요. 미국에 이제 그 정신의 약자인 양반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의식이 지도라 그러는 표가 나와요, 이 양반이. 근데 이제 이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는 카이로프랙티라는 의료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흔히 추나요법으로 알려져 있는 근골격계만, 그러니까 전문이죠. 근골격계만 이제 취급하는 의료 체계가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그 침술을 연구하다가 침술이 좀 이상하잖아요. 오른쪽 다리가 뼈는데 왼쪽 다리에도 침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락이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거를 연구하다가 이 양반들이 그 자극과 반응이라는 패턴으로 그걸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자극이 우리 근육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오링 테스트라고 부르는 방법이 이제 그런 근육 강화된 근육을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카이로프랙틱에서는 어깨를 눌러요. 이 승모근이 굉장히 강한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 그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힘없이 떨어져요. 그런 이제 걸 가지고 체크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뭐 검사하는 도구를 이제 우선 써요. 카이로프랙틱에서. 근데 데이브 구타트 박사라는 양반이 이제 그걸 연구하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자극에도 이 사람의 근육이 강해지고 약해지더라라는 걸 발견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호킨스 박사라는 양반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식 체계 전반이 다 근육의 강화와 그 약화를 이렇게
드러낸다라는 걸 찾아내기 시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체계를 단계별로 정리를 해요. 그게 이제 의식의 구조라고 부르는데 제가 지금 이제 그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산내에 자연의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임부들 원장님이 잠깐 근무를 하셨었는데 거기 암 환자들한테 이제 이런 의식의 지도나 이런 것에 공개되는 걸 가지고 의식혁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지금 이제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리지 않고 7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뭐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치면은 그냥 반응이 똑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공도 가능하고 우리가 현대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그렇게 반응이 일정할 때 우리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악셀 밟기를 하고 근데 인간은 안 그러잖아요. 의식을 지닌 동물들 특히 동물이나 식물들 같은 경우는 반응계가 이런 물질계보다 조금 스펙트럼이 넓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극과 반응의 스펙트럼 가운데 의식이라 그러는 것을 통과해서 이제 그 반응이 나오는데 이 의식 수준에 따라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도 암이 걸렸다 그러면 자기가 그 일종의 자극 아니에요. 정신적인 자극. 아 이거 난 안 걸렸으면 죽을지도 몰라. 나는 불안과 뭐 그런 분노와 이런 과정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정들이기도 한데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뛰어넘어서 아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몸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봐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폈다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고 비참해지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이제 용서하고 심지어 그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축복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체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게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그 수준은 아주 낮은 스펙트럼. 근데 이게 사실은 낮다 높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 같은 분이 가지셨던 아주 높은 의식 수준의 상태들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은 그만큼 못 다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주 낮은 차원의 의식은 늘 분노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욕심 가득하고 뭐 이런 의식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 이루고 있어야 되나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의식의 지도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도 닦으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품었던 거의 대부분의 의심을 그거가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면 거의 모든 체계를 다 설명할 수 있겠구나. 다행히 이제 뭐 책을 좋아해서 그런 분들을 하면서 쭉 이론적인 것들을 섭렵을 하여튼 설에서 해가지고 하여튼 2000년 들어서 1999년도 들어서면서 의식의 지도 가지고 이제 하여튼 대리짓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팔을 누르면 질문을 던지고 팔을 누르면 상대방의 팔이 뭐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 진실일 때는 팔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우리 학생 잠깐 발전 잠깐 팔을 이렇게 누르면 눈 딱 감고 힘 내가 누르면 힘 줘봐 힘안 내려가야 돼 저항 해봐 다시 한 번 더 그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불교 부처님입니다. 사랑하는 부처님입니다. 사람 생각해봐요. 사랑하고 아주 좋은 사람. 그러면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히틀러 생각해봐요. 나쁜 놈 누르면서 히틀러. 죽으면. 근데 이게 오린 테스트에도 작용을 하고 이게 일정한 무게가 있잖아요. 이거를 들으면 이 정도의 무게로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얘기하는 사랑하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으면 이게 아까보다 가볍게 들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후쿠시마 사고나 우리가 비참한 전쟁이나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안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이런 자극과 반응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전개가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환자들이랑 나누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승국가가 되고 나서부터 전 세계의 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이제 식품이 요리가 산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통조림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패스트푸드 종류가 이제 미국을 점령을 하고 뭐 정크푸드라고 우리들은 부르는데 쓰레기 음식들을 먹는 거죠. 근데 이 국가의 질병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비만이 되고 막 고혈압, 당뇨, 암. 이 전 세계에서 국가 질병률 1위인 나라가 미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병에 걸리는 나라가 1위가 미국, 2위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인가요? 그럼 미리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서면에 가보면 다 병원 천지 아니에요. 근데 유럽 가서 병원 찾기 쉽지 않거든요. 유럽 가서 병원 찾으려고 그래 보세요. 그냥 길에서 가끔 보이는 거는 치과, 안과 이런 거 가끔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뭐 정형외과, 외과, 내과 뭐 그냥 수없이 많은 병원들이 유럽 가면 진짜 병원 찾기 힘들어요.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때 이제 이상한 의사들이 나와요. 회의하는 의사들.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의료 체계가 전부 다 그 화학요법이라고 그런 쪽으로 넘어가요. 그 많은 돈이 450억 달러를 그 당시 돈으로 저기 쏟아붓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다 제약회사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의 표준이 약이 된 거죠. 근데 거꾸로 이제 그런 의사들은 그렇게 이게 약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병이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현대 의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수없이 많은 약을 처방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일부 의사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의사 맞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야? 뭐 이런 갈등을 겪은 의사들이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을 해요. 뭐 사이먼틴이니 뭐 버니 시겔이니 유명한 그런 의사들이 그러면서 이상한 환자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보면 예외적인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믹스커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처럼. 나 하루에 한 10잔은 마시거든요. 근데 잠자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자기 전에 먹어도. 그래서 보니까 의사가 너 6개월밖에 못 살아 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막 5년, 6년씩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시작을 해요. 당신 뭐 먹었어요? 치료는 뭐 받았어요? 어떤 생활을 해요? 환경은 어때요? 수없이 많은 설문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성격이 나타나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성격이만 독특하게 다른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성격일 것 같아요? 라고 딱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여기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시죠? 긍정적인 게 제일 먼저 나오고 또요. 낙천적. 또요. 생각나시는 들 이제 여기도 좀 다 그래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유명하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다들 이렇게 질문을 하면 환자들 같은 경우는 딱 담고 이러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그럼 이 사람들 입을 열어야 돼요. 사실은 좀 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질문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특성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전혀 전수받지 못했어요. 그냥 마냥 앉아서 꼬박 이러고 들어야 돼요. 입을 안 벌려요. 그 사람들 입을 여는 게 난지. 그래서 이제 교육에 관계되는 얘기도 하고 중간중간 그런 얘기를 조금 섞는데. 저도 한마디 할까요?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그런 생각. 맞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칠판에다가 좀 써요. 이렇게 잘 웃는 사람, 뭐 유머가 있는 사람, 성격이 맑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반대말 딱 써서 반대말 딱 옆에다 쓰면 여기에 반대말 쓰면 뭐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심신상간 이야기의 모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예외적인 환자를 찾아요. 그 예외적인 환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성격 유형을 딱 나눠보면 그냥 바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런 사람만 따로 모아서 병동을 따로 꾸려요.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치료 효율이 확 뛰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만 많으면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서로 배려하고 항상 웃고 서로 돕고 응?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어떻게든 이거 이겨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주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아닐까요? 늘 스트레스 투성이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쪽 그룹에 해당되는 사회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 경험담 선생님께도 아마 했을지 모르는데 작년에 제 친구가 죽었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고 20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선내 그게 보소 거기도 있었고 친구에도 있고 이렇게 그 친구의 그 삶을 이끌어주는 건 남을 도와주는 거라요. 봉사활동. 네, 도와주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 이 그룹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임상실험 대상에 41명 중에 혼자 살았대요. 20년 살다가 작년 11월에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잡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역설적이게도 그 미국이 그 화학 치료 쪽으로 이제 제약회사에 돈이 들어가면서 제약회사 쪽에서 신약을 개발하면서 임상 실험들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암 신약을 개발을 해서 그러면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시험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동물 실험 쭉 거쳐서 유인원을 거쳐서 사람한테 넘어오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이렇게 임상 시험 각서 쓰고 그 비싼 신약을 공짜로 줄 테니까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거 두 그룹으로 나눠서 임상 실험을 하거든요. 한쪽 그룹은 진짜 약을 주고 한쪽 그룹은 가짜 약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 만나면 감정이나 이렇게 막 건너뛰잖아요. 맞아요? 그 의사가 약을 주면서 이게 진짜 약을 주고 이쪽은 가짜 약을 주면 환자들이 알아차린대요. 이상하게. 낌새라 그러죠.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건너뛰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들은. 우리 흔히 말해서 기라고 뭐 이런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실험에 참가하는 의사들은 전혀 몰라요. 실험을 통제하는 뒤에 이 실험 통제하는 사람만 알아요. 어느 쪽 그룹에 가는 약이 진짜 이거는 이제 더블 브란드 이펙트라고 이중 맹건법이라고 부르는데 커튼을 두 번 친 거죠. 두 번 맹이를 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실험할 때마다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진짜 약을 먹은 사람처럼 종이 낳는 경우가 무지 기수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의학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플러스 효과죠. 근데 반대로 근데 플라시보 효과는 대충들 다 알아요. 근데 이 실험에 반대 결과도 있어요.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안 나. 이상하죠? 근데 여기에도 성격적인 거, 감정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플라시보를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내 약 먹었으니까 나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이 실험을 알아요. 먹으면서도 불안한 거야. 나 가짜 약 먹고 있을지도 몰라. 내가 뭘 못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약 낫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기묘한 작용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기가 정보거든요.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 호르몬이라고 그러는 부분들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시죠, 호르몬. 그게 이제 특히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은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을 몸에다 전달하는 전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웃거나 이런 즐거운 자리에 있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호르몬이 하는 작용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뇌에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우리가 많이 들은 긍정의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나고 의심하면 아드레날린 계열의 호르몬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 전투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의학자가 얘기하는 아니면 싸우거나 도피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확 쏟아지는 경우가 돼. 긴급한 상황을 만나면 아드레날린이 있어도 온몸이 긴장해서 바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느낄 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대 위에 올라가 섰다 그러면 찌지지지 막 그런 거. 근데 인도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좀 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도 도심에 딱 나갔는데 진짜 아드레날린이 쏟아지더라고요. 쫙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막 그냥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트럭에, 릭사에 뭐 사람들 막 걸어댕기지, 개새끼 댕기지, 소 댕기지. 와 진짜 이게 아드레날린이 쏟아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극심한 상태로 쏟아지면 탁 온몸이 경직돼서 움직이지 못해요. 고양이 앞에 쥐가 섰을 때 그렇대요. 그러니까 동작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쥐가 굉장히 빠른데 고양이가 가지고 놀잖아요. 도망도 못 가. 이러는데 눈치보다 조금 움직이면 또 잡히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트레스가 쏟아지면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극도의 에너지가 쏟아져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스트레스 사회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근데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덴마크 같은 나라 이제 저는 사실은 산촌 유학 프로그램을 한동안 했어서 대안교육 쪽에도 받을 수 있고 있어요. 지금 대안학교 교사들 이렇게 재양성하는 재교육 기관이 있는데 삶을 위한 교사들이라고 이사로 돼 있어서 어쩌다 보니 가게 하거든요.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경쟁 교육은 안 시켜요. 학교 들어가면 시험도 없고 성도 없고 두개거든요. 그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함께 사는 방법, 돕고 사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교육의 주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도 없고 성적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롭다. 거기서 교육이 될까라는 생각은 안 드네. 이게 어떻게 교육을 하지? 아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 얘기 들으면 이상할 거예요. 이거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지?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클래스가 시작을 하면 중학교 과정이 끝날 때까지 그 클래스가 그냥 간대요. 담임도 안 바뀌어요.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그 사회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이름이 뭐예요? 네? 중국 학생, 중국 유학생. 중국 유학생이에요? 그래도 한국말 잘 모르고 대답 잘할 거예요. 난 지금 못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친구가 공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진도를 못 따라가. 그럼 우리는 그냥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덴마크는 이 학급의 전체 진도가 거기서 딱 스톱이래요. 그 친구가 똑같은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모든 친구가 그 친구를 도와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을까요? 젊은이들한테 불안하냐 그러면 불안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그런 느낌을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사회적인 지위나 뭐 있으시겠지만 불안하실 거예요. 노후는 어떡하지? 저도 이제 조금 65세니까 저도 노후가 걱정해. 연금도 없지. 기운은 점점 떨어지지. 옛날에는 40kg짜리 쌀포대를 번쩍 들었는데 이제 그걸 못 들어요. 그 이제 그 쌀포대를 전부 콤바인 포대로 바꿨어요. 이제 그거는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작은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불안 속에서 사는데 거기는 그런 불안이 없는 거죠. 사회 시스템 자체가 늘 서로 돕고 안정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회는 끝없이 그런 불안을 겪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노시보하고 플라시보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플라시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방법이 간단해요. 우리 뇌는 사실 똑똑한 거가 좀 바보래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입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서 처리하는 기관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웃으면 얘는 그냥 내가 웃는구나, 얘 기분 좋구나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웃음 치료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미소 짓고 사는 경우도 얼마나 있을까요? 서울 가서 정말 그 지하철 타보세요. 다 화나 있어요. 금방 싸우고 사회 전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가서 라오스나 이런 데 가면 스리랑카 된다 다 미소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내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묻는 일이에요. 이유 없이 묻는 일. 근데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즉시 반응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요. 요즘은 얼마나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들이 대단해. 기계들도 대단하고. 한 5분 동안 깔깔깔깔 웃고 침을 딱 뱉으면 거기에 호르몬이 다 묻어나와요. 그거 다 체크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극도로 분노한 사람이 내뿜는 숨에는 노드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근데 이거 붕붕한데 뽀글뽀글뽀글하고 그 숨을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으면 금붕어가 기절을 해요. 우리 기절 안 하고 사는 게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근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태도가 있어요. 이 태도는 전 세계 공용이에요. 다들 기지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내리시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몸을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손으로 기지개 한번 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를 그 사회심리학자들은 승리자 포즈라고 부르죠. 우리 어디 가서 이겼을 때 기분 좋을 때 이러잖아요. 와. 근데 이게 전 세계 공용이에요. 종교, 문화,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이긴 사람, 정투에서 이긴 사람이나 자기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다 이래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닭을 기르는데 닭도 그래요. 수탉끼리 싸워서 이기면 털개지 딱 갖고 닭을 키우는데 진 놈은 저 구석에 가서 대가리 딱.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것도 똑같이 침으로 호르몬으로 검사가 돼요. 근데 이걸 실험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아까 그 이중맹금법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서로 건드는데 사실은 냄새가 난대요. 우리가 얘기하는 엔돌핀, 도파민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 숨에도 약간 섞여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게 전해진대요.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 한의사들은 사람이 딱 환자 갔다 오면 냄새 맡는 환자. 옛날엔 그걸 가르쳤다 그러더라고요. 안살이라 그래서 얼굴 쳐다보고 냄새 맡고. 근데 심한 환자들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데 그게 사실은 아드레날린 냄새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모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 테스트를 한다고 면접 기법을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고는 면접 그 지를 쫙 나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고는 이제 면접관한테 들어보내기 전에 한 그룹은 5분 동안 이걸 시켜요.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한 그룹은 화장실에다 집어넣어놓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라 그래요. 패배자 포즈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면접관한테 들여보내면 면접관들은 아주 그냥 정밀하게 딱 굳은 얼굴로 면접관들은 다 포카페이스 아니에요. 이러고 하잖아요. 겁먹게. 그러면 면접이 끝나는데 면접관들은 뭘 보냐면 냄새나 그냥 느낌으로 이 친구 괜찮은데? 이 친구 별론데? 이것만 갖고 아이들을 자기 직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뽑아요. 그러면 이 실험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했는데 80%가 넘는 확률로 이 아이들이 뽑힌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그런 공동체 사회 속에서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들. 예를 들어서 우리 숨 같이 쉬고 있잖아요. 내가 폐결핵 환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안 마실 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공유할 수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느낌조차도 잊어버린 거죠. 늘 너무 낮은 수준의 차원에서는 그 정교한 기라 그러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기를 저도 기공을 했거든요. 이 기를 정보라고 얘기해요. 딱 맞아요.
그 사람한테 오는 정보, 어떤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기분이 좀 좋아져. 그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저 학교에서 빼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든지 뭐 ADHD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성격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무조건 왕따예요. 선생님도 왕따 시켜요. 그래서 ADHD 약을 6년 먹은 애들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내가 데리고 있는 동안 약을 바로 끊었어요. 들어오는 순간 너 약 무조건 끊는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는 졸업을 간신히 했어요. 아와 초등학교에서.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학교에 몇 번 불려가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중학교를 내가 안 보냈어요. 내가 데리고 한 1년 농사 짓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 공부해서 그 검정고시를 일단 1년 만에 끝내고 그러고는 이제 외국으로 내보냈어요.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해외 여행학교라고 그러는 팀이 있어요. 학교 딱 그만두고 배낭실모 메고 1년 동안 외국으로 돌아다녀요. 뭐 티베트로, 네팔로, 뭐 인도, 뭐 아프리카, 유럽 이런 식으로 1년을 돌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번 갔다 오면 애들이 영어가 무조건 돼요. 그 얘는 2번을 갔다 와서 자기가 청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하여튼 자리 잡고 잘 사는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외국에 내보낼 때 제가 아이들한테 아주 짧은 강의를 하나 해줘요. 이제 복제인간 수수께끼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철학의 명제 중에 하나거든요. 철학에서는 이걸 열린 지평이라고 인간에게서 불러요. 인간에게는 무한히 많은 길이 있다. 무한한 지평선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상상해라. 그게 내 가능성이거든요. 어느 순간에도 나는 그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 환경에 묶여서 그 가능성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수수께끼를 내서 복제인간 수수께끼라고 부르는데 우리 학생을 그 황우석 박사를 모셔다가 복제를 해달라고 해요. 100명쯤 아마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 실감이 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냥 여기 있고 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사람은 조금 미안하지만 IS로 보내고 한 사람은 뭐 미국으로 보내고 뭐 아마존 밀림으로 보내고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놨다가 10년 뒤에 집합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또 대답들 안 하시잖아요. 다. 그건 무조건 내 그래야 되는 대답이거든요. 유치원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른 사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직관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내 앞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불가에서는 이걸 2년에 묶여서 꼼짝도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남편, 아내, 내가 가진 직업,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의 고리들이 나를 꼼짝도 못하게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벗어났을 때 인간이 가진 가능성, 잠재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 아이들을 다 가둬서 그 가능